네, 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KF21 하면 프로파일럿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 정부에서 KF21 최초 양산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올해 중에 최초 양산 본계약 20대를 체결을 하고 내년에 잔여 계약 20대를 체결한다는데 과연 이 결정 잘된 결정인지 또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지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떡계 두 거장이 프로파일럿에 좀 출연하셨습니다. 유용원 전 조선일보 기자님 그리고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좀 신분의 변동이 있으셨습니다. 네, 기자 생활을 따져보니 생각보다 좀 오래 했더라고요. 34년을 했는데 제가 조금 사실은 보기보다 연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40대 후반으로 봐주신 분도 계시고. 근데 하여튼 이달 말로 사실은 공식적으로 정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만 60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를 떠나야 될 때가 되는데 기자로서 나름 열심히 살았고 보람도 느꼈지만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새로운 직업을 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두 분 나오시면 꼭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워낙 그 밀떡으로 두 분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밀떡에 입문을 하시게 되셨을까?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무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밀떡 1세대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고 그 수단이 제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접할 수 있는 게 신문에 이제 가끔 F15 사진 나오고 그러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신문도 보시기 전에 그걸 오려 스크립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있고. 많이 나셨겠네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끔 이제 학생과학이라는 잡지 있는데 거기서 무기 특집을 하면 정말 그거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막 했던 그런 이제 추억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웹사이트를 2001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연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소위 이제 강호에 숨어 있는 고수님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알지만 아구 잘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만큼 정말 이 고수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편제하면 편제, 무기체면 무기체계 걸어다니는 백과사, 무기 백과사전, 군사 백과사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인정. 되게 이제 이력도 되게 독특하시고 사실 좀 SBS 출신이라 처음 딱 들었을 때 이분 기자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기자가 아니세요. 그리고 심지어 재무회계 막 윤리경영 이쪽이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밀떡으로? 그러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들 밀떡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프라모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접해보고 특히 이제 TV에서 제 나이 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팬텀 2 이제 곧 퇴역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기체의 영상을 TV를 통해서 보고서 정말 멋있다. 나도 저런 비행기를 한번 조립해보고 싶다 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프라모델도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 무기체계는 항전 장비가 어디에 있지? 그리고 이거 형식이 다양하네. 이렇게 하나 둘씩 관심을 갖고 또 그 당시는 이제 전문 서적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일반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외국 서적도 좀 보고 이러다가 계시는 이제 유 기자님을 뵌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비밀 사이트,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유 기자님을 이제 온 오프에서 뵙고 그러면서 많은 그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흔히들 밀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새 밀떡이 되어 계셨던 거군요. 그래서 밀리터리 마니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 처음 뵌 지가 벌써 23년 전입니다. 20년 넘는 세월이 지났고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밀떡 전우이자 사부이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 프로파일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네요. 가장 먼저 예를 드시는 게 팬텀, F15. 이게 또 이렇게 저희 프로파일럿 시청자분들이 보라매님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처음 프라모델 만들었던 게 톰캣이었어요. 톰캣 제가 최애 전투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요. 이 또 마크로스 만화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한 가지만 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더 여쭐게요. 이 밀떡을 하시는데 생활에 지장은 없으세요? 제 입으로 얘기 뭐하는데 덕업일지를 일종의 이제 덕업일치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됐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사이트를 20년 넘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잖아요. 10대부터 70대까지. 직업도 정말 다양해요. 교사, 전문직, 조그만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사실은 가족들
특히 사모님들한테 눈총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돈 벌 생각은 않고 자기 밀떡 소위 밀떡질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한다고 뭐 이런데 뭐 사서 예, 사서 만들고 어디 쫓아다니고 뭐.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아니 근데 우리 박 의원님은 살짝 좀 핀잔을 들는 케이스 이런 거 아니셨을까 싶기도 그렇죠. 한데. 제가 네. 핀잔 들은 케이스죠. 특히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늦장가를 들었는데 지금 아내분이 이제 많은 도움도 주고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집안에 많이 갖고 있던 프라모델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버렸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진행자분께서 제일 최애하신다는 텀캣. 네, 그것도 A형을 그거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지금 뭐 KF21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좀 모셨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카이다의 타당성 검토 결과도 좀 있었고 어떻게 보세요? KF21 이번 결정. 원래가 이제 블록 1을 40대 양산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공대공에 특화된 그런 기체로 초기 양산인 거죠.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것이 레포트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절충으로 결론이 나온 게 20대 플러스 20이라는 결론이 났죠. 저는 원래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제 사이트나 또는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카이다의 의견을 좀 존중했었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분 나름대로의 연구원 분들이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셨을 테니까. 다만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정무적인 판단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큰 틀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투기지 않습니까? 전투기 사업은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큰 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0대를 초기 양산을 그대로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에서야 아쉬움은 있죠. 거기도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물론 조금은 앞서갔고 너무도 보수적인 결론을 낸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습니다만은 20 플러스 20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 결정된 거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이에 맞게 적극 또 응원하고 뭐 여러 관계자분들을 응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하고 공감하고요. 카이다가 일종의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특히 밀떡들 사이에서 약간 이제 공공의적 비슷하게 됐어요. 그 건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 아시지만 KFX 시절부터 해가지고 카이다에서 좋게 표현하면 신중론, 제동을 거는 걸 여러 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건을 기화로 해서 아주 특히 이제 밀떡들 사이에 여론이 안 좋았죠. 박 의원 말씀하셨지만 카이나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규정대로 안 하면 자기들 나중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걸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크게 보고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이 되게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만드는 전투기인데 이거 나중에 수출 가능성까지 본다면 야 쟤네 나라에서 저렇게 자체적으로 제동 거는 건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우려들도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좀 느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가긴 가겠지만 KF21 수출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국제적인 어떤 시장성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망이 밝다고 보는 편입니다. 4.5세대라고 흔히 하죠.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전투기 중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라매처럼 시험 비행이 아주 순항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는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것들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양산하게 될 블록 1에 계속해서 반영을 하겠지만 제가 원래 한 10여 년 전부터 보라매라는 이 기체를 아주 처음에 이제 이야기됐을 그런 시점에서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던 그런 밀리 매니아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개발이 된다는 것은 향후의 개발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폴란드를 2번을 갔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폴란드가 실제로 KF21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게 인도네시아가 아시다시피 지금 분담금 문제 이슈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국기가 이제 그 K-91 붙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죠. 국기 방향을 그렇죠. 반대로 바꾸면 이제 폴란드 이제 그렇죠, 거의 국기 그렇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걸 바꾸고 아예 이제 파트너를 바꾸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네. 폴란드라든지 또 중동 국가들 중에도 K-91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그 수출 관련해서도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그 우리가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은 분명히 있죠. 그 중에 하나 잘 아시지만 이제 가격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는 5세대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인데 F-35 가격이 지금 양산되면서 많이 다운됐잖아요. 예, 예. 1,000억 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러니까요. 뭐 900억 원대 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가격 문제.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옵션이죠. 우리 자동차 살 때도 옵션 많이 따지는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 저는 KF-21이 갖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이 전투기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독자적인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개발 중이지만 장거리 이제 공대지 미사일도 있고요. 네. 우리 공대공도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뭐 상승 단계에서 북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요격체도 이제 달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개발해서 상품으로 내놓는다면 수출 경쟁력을 또 그만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 독자적인 무장 관련해서도 또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돼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얘기 이왕 나왔으니까 좀 몇 가지 얘기 좀 더 해보죠. 그 FA50이 방금 폴란드 말씀하셨죠. 폴란드 수출되고 또 말레이시아도 수출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KF-21의 시장성보다는 더 넓은 시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제 KF-21이 가기 전에 FA50이 좀 우리 한국의 무기가 이 정도 좋아. MRO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좀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F-50 T-50 계열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최근에 판매된 추세를 보면 T-50 그 훈련기 자체보다는 FA-50 사양을 다 선호하죠. 필리핀도 그랬고 넓게 이라크도 그랬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이 멀티롤이가 멀티롤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대지 미션까지 갖는 이제 그 멀티롤에 대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은 K방 수출에 있어서 마지막 남은 큰 시장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죠, 미국.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을 어떻게든 공략을 해야 되고 미국이 아시다시피 이제 해공군 훈련기 전술인문기 프로젝트가 있죠. 뭐 한 500~600대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진출하는 게 일단 제가 볼 때 제일 큰 과제이자 뚫어야 될 관문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이제 미국군의 ROC 맞추려면 일부 개량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맞춤형 수출 전략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FA50은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전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F5를 이제 프리덤 파이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20세기의 프리덤 파이터가 F5였다면 21세기의 프리덤 파이터는 FA50 내지는 이제 T50 계열의 기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데 그런 조짐이 보이는 또 그런 아주 중요한 키가 유 기자님 말씀대로 미 해군도 그렇고 미 공군도 그렇고 요구하는 차세대 훈련기의 FA50이 선정이 되느냐. TF50이라고도 하죠. 제가 보기에는 카이가 전략을 잘 쓴 게 미 해군과 공군의 라이벌 의식을 생각도 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군보다는 해군 쪽에 많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해군만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파생이 되면서 21세기의 프리덤 파이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가져보는데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또 방위 산업이라는 것은 조건이 또 다양하잖아요. 그 여러 외부적인 조건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슈로 불고 나온 게 보잉사에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T7A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밀리 매니아 분들은 두 의견으로 갈리고 있어요. FA50의 호재다. 한쪽은 반대로 악재다. 이런 말도 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미 해군에서 선정이 돼서 FA50이 미국에 수출이 된다면 저는 틀림없이 그 파급 효과가 계속 파생이 돼서 반드시 프리덤 파이터 식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FA50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프리덤 파이터라는 표현 아주 좋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F5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21세기 그거는 상당한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 좀 브라질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F5에 뭐 공중급유 기능까지 있고 뭐 온갖 옵션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정말 대단한. 물론 이제 미국 시장에 팔 때는 로키드 마틴의 이름으로 팔리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설계하고 제작한 그 기체를 본토에 다시 이렇게 딱 그 관련해서 하나만 첨언하고 싶은 거는 일각에서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야 그거 미국 수출해도 소위 카이 뭐 이름이 아니고 로키드 마틴 제품이고 속된 표현으로 대한민국에 떨어지는 거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 아주 좋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전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왜? 이게 미국 방산 시장도 이 관문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RDPA라고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 이것도 굉장히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아예 미국 무기 시장 무기 사업에서 삿바도 못 잡는 거예요. 잡을 기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워낙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추천에 성공한다면 그 자체가 일단 대한민국의 FA50이 어찌됐든 뭐 다른 명칭이 됐든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브랜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넓게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전투기 얘기만 한 것 같아서. 프로파일럿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최근에 그 이라크 국방장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말이에요. 수리온 수출 가능성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라크의 수리온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볼 때 소요국에서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나중에 체크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 이라크 경우를 본다면은 좀 더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라크 공군의 상황을 봤을 때 좀 시급합니다. 기동 헬기들의 그 소요가.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동 헬기를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국가는 몇 개 국가가 안 됩니다. 사실 K방산이 순풍이 불기 시작한 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방위산업을 육성했는데 그러다 보니 세계의 흐름 속에서 K방산이 정말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출 가능성이 50%는 넘지 않을까. 적어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리온이 원래 기동 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수출량 보면 뭐가 붙었죠. 옵션들이 무장. 무장도 붙고 무장도 붙고 이거 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FA50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무장 붙인 FA50이 각광을 받듯이 수리온도 그 자체 기본용으로는 좀 수출 경쟁력이 그닥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업그레이드한 개량을 하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멀티롤 이제 그런 것들이 수출 가능성을 좀 더 높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동 지역 전시에 수리온 수출용이 전시됐는데 거기 보면은 무장 포드가 있고 거기에 미사일도 다양한 형태로 일단 전시가 됐더라고요. 우리는 뭐 이제 예를 들어 비공 유도 로켓이라든지 그다음에 천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제 UAE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만든 미사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장착하는 형태로 해서 무장 통합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맞춤형으로 제시한 것도 저는 잘 하고 있는 접근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플랫폼이 하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측면에서 보면. 또 제가 이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잠깐 들은 얘기인데 루마니아에서 K2 사격 시범을 한다?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렇죠. 루마니아가 지금 굉장히 급한, 특히 이제 기갑 전력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라도 기갑 부대의 모든 무기 체계들을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국가의 방위, 루마니아 국방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급해졌는데 제가 작년 아덱스 전시회에서 이제 K2EX를 봤어요. 네. 상당히 고사양이고 또 진심을 하나하나씩 다 넣은 것 같아요. 특히 능동방어 시스템도 상당한 부분, 물론 업계분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가려 들어봐도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했었고 또는 합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 이래서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저는 이제 폴란드로 알았어요. 근데 폴란드도 폴란드지만 폴란드를 위시한 주변 동유럽 국가들 이제 거기에서 루마니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 이것이 가시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K2PL이라는 이제 폴란드형의 요구도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K2EX라는 수출형 전차를 베이스가 된 것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루마니아도 마찬가지 사양의 전차를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나온 보도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보면 루마니아가 사실은 이제 국방비나 이걸 보면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걱정도 사실 좀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조금 가옥변에서 봤는데 처음에 K9 자주포였죠. 그다음에 K2 전차. 실제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고요.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보도도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뭐 폴란드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 기관 무기, 그다음에 포병 무기 이런 것들이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근데 사실은 이제 폴란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옛날 냉전 시절에 나토에 대항하는 게 뭡니까? 바르샤바조의 보스 팩트라 바르샤바조의 기구. 그렇죠. 바르샤바가 어딥니까? 폴란드 수도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만큼 동구권 국가에서 맹주 중요한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 우리 무기가 수출된 게 단순히 폴란드에 그치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를 포함한 헝가리라든지 이런 동구권 국가들의 무기 체계 도입에 사실 실제로 영향이 큰 거고 그거를 일본 타자로 보여주고 있는 게 루마니아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선을 너무 잘 보여줬군요. 그렇죠. 또 하나 루마니아가 하나 더 우리 군의 그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뭐냐면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국경이 러시아하고 볼 때는 커다란 이제 산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갖는 의미가 이제 우리나라도 산악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산악 지형에서 우리의 그 기갑부대 운용의 어떤 노하우들, 특히 K2 전차를 가지고 하는 운용 노하우들도 같이 한번 전수받고자 하는 그런 니즈도 있다고 합니다. 군사 분야 협력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차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하고 있는 게 레오파드 2 계열이잖아요. 특히 A7이나 그런 전차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도 K2 전차가 상당히 앞서 있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그런 면에서까지 좀 좋은 의미로 보아지고 K9 자주포 운영국이 서로 모여서 그런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고 하는 것들 상당히 방위산업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이것이 K2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K9 클럽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운영 노하우, 전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이제 운영 유지 보수할 때 그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역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군요. 여쭤본 김에 마침 오늘 아침에 그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또 이제 쐈잖아요. 근데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그러면 사실 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KAMD 이런 체계로 막기 좀 힘든 거 아닌가?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분명한 것은 군 관계자분들 말씀은 천편일률적이시죠. 대응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현재의 방공 체계로 막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밀리 매니아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인정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막는 것은 왜 이제 무기 체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창이 있으면 방패가 분명 있잖아요. 그거의 하나의 과제 중에 하나가 레이저 무기 체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축차적으로 관련 방산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은 가능성은 있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관련 방산업체가 와서 놀랬다 하는 정도도 제가 정보로 듣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도 빠르게 뒤쫓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위협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라는 HGV라는 그 형태 중에 활공체 쪽이에요. 그렇죠. 이제 활공체 쪽인데 이 활공체가 이게 우회 비행도 아니고 지그재그 형태로 비행하는 형태. 지금 여기서 요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위협적인 걸로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구현한 나라가 어디냐? 그 러시아가 자기들 아방가르드라든지 뭐 이런 것 통해서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도 이제 둥펑 17이 그러한 이제 극초음속 활공체 형태에 성공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뭐다? 게임 체인저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러시아가 이제 킨자를 썼어요. 대세 영향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요. 심지어 요격까지 했어요. 요격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초음속 미사일도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킨잘은 이 지그재그형 활공체 수준은 아직까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북한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냐?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두 가지예요. 원뿔형과 가오리형이 있는데 그 이제 가오리형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주장한 거는 원뿔형이죠. 근데 원뿔형은 어떻게 비행하느냐? 이 지그재그형이 아니에요. 우회 선회 비행. 그러니까 선회 비행. 이게 뺑 돌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북한이 발표한 거는 초기에 120km 선호 비행 성공했다고 그랬고요. 나중에 한 게 240km 선호 비행에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호 비행 그러면 그러면 뭐
별거 아니잖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슬라이더 있죠. 슬라이더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거 쳐내기 쉽지 않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슬라이더 던지는 수준이다. 하여튼 뭐 우리가 정말 공포에 떨 그런 수준은 아니고 근데 하여튼 진화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그재그든 그 변침을 하던 그런 그 기동들의 그 기동 숫자 어느 정도 변환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파악했겠죠. 정밀 추적을 했겠으니까. 그런데 아주 그 높은 수준의 상당한 수준, 그러니까 10번 이상의 뭐 변형을 가한 그런 기동을 했다거나 이러진 않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정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한적으로도 요격은 할 수 있다라고 봐지죠. 그러니까 지금 또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위협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완해드릴 게 우리 이제 박 의원 말씀하신 레이저 무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게 탐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적외도 위성, 뭐 적외선 위성, 미국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잡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적외도 위성 중에 지금 말씀하신 뭐 사이성 외에도 적외선 탐지 위성이라든지 이런 감시 체계를 이제 보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격수단은 우리 국산 뭐 요격 미사일 천궁2나 뭐 LSM 등등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일단은 해군에서 SM6를 들어옵니다만 우리 독자적인 그런 것도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저는 이제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도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미국이 참 우리한테 정말 좋은 나라고 고마운 나라고 감사한 나라인데 미국 내에서도 걱정거리가 하나 좀 생기고 있어요. 저희가 한번 겪어봤던 정권 아닙니까? 트럼프 정권 때 오기만 하면 돈 올려달라 막 이런 얘기 막 많이 하는데 요즘 좀 선거 유세를 하면서도 또 그런 얘기 또 한참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미국도 걱정돼서인지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12차 SMA를 협상을 먼저 하자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방위비 분담금 오르는 거 아니냐. 트럼프 당선되면 이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면 실제로 우려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네거티브 접근과 포지티브 접근이 있잖아요. 저는 이건 포지티브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거는 예를 들어 방위 분담금 분명히 올려달라고 그럴 거고요. 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전략자산 출동 문제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서 확장 억제 이제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처럼 미국 전략자산이 한반도 많이 출동하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저는 30년 동안 있으면서 이 30년 담당하면서 작년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상당히 이제 좋은 이제 긍정적인 면이죠. 뭐 이제 고맙게도 생각될 부분인데 왜냐하면 다 우리 돈 안 들이고 한 거잖아요,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아마 올 때마다 출동 비용 예를 들어 비용 폭격기 괌에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값 내놔라. 한 20배속 들어. 그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뭐 이제 작년에 뭐 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연간 그 따지면 몇 천억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돈 내라고 그럴 때 우리 국민 정서, 정치권, 언론에서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상당히 벌써. 그래서 우려점이 있고요. 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 올려줄게. 대신에 이런 거 우리 하고 싶은데 오케이 해줘. 더 요구를 하는 쪽으로 그 받자.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거죠. 흔히 하는 빅딜. 트럼프가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통 큰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걸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니까 보수적 일각에서는 그래서 아예 핵무장, 그래, 그럼 우리 아예 핵추진 잠수함 기술 할 수 있게 해줘. 네. 핵무장까지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저는 뭐 옛날부터 핵무장 잠재력을 갖자 이제 그런 주장을 펴온 사람이고. 그게 제 나름대로 무궁화 계획이라는 이름도 붙였어요. 명칭. 무궁화 프로젝트라고 그랬는데 그 핵심은 핵무장 잠재력, 농축 잭처리 기술 확보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확보인데요. 근데 이게 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돈 올려줄 테니까 이거 개정해서 우리 핵추진 잠수함 갖자. 트럼프가 재집권 해가지고 그런 요구를 한다면 저는 현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보유 동의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빅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딜할 만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도 이제 미국이 원자협정 개정이나 원잠 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뭐 일제히 포기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딜도 우리의 뭐 가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 가진 게 분명 있다고 보는데 제가 예전 트럼프 정권 때 이제 그런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뭐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오고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한미군 절대 철수 안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철수할 수 없는 많은 그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그걸 우리는 극대화하고 그거를 잡고 있으면 절대 말씀하신 그런 딜들이 불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운 좋게도 이 민간이신 분의 오산 공군기지에 아주 그 정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군 측에서 설명드리기는 전 세계에서 5군데에 그걸 뭐 데이터 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데 해외엔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산에 있다. 근데 그들이 중요하게 오산에 그런 정보에 밀집되어 있는 기지를 또 하나 둔 이유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인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닌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하는 그런 카드를 들었더라도 펜타곤에서 극구 반대 그 당시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딜로 나선다면은 말씀하신 것 같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핵 무장은 아니더라도 유럽의 그 많은 그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의 몇몇 그 기지에 이제 핵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우리도 F-35A 전투기가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지만은 그 부분들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술핵 재배치. 그렇죠. 예, 전술핵 재배치가 뭐 그냥 전술핵 뭐 B-61-12 뭐 이 전술핵을 들여오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F-35A가 플랫폼이 되려면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F-35A에는 그런 투하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딜도 가능한 거죠.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뭐 이제 지난해 워싱턴 선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최대한 그래도 어떤 미국의 핵 운용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사실은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할 걸 해나가자.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방위 산업 측면에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방산 과학 기술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구력을 갖든 그런 것 좀 해야 된다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의 뭐 그 정부와 그 나라의 어떤 그 정책을 갖다가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방위 산업을 우리가 좀 본받자라는 것이 그 전부터의 제 주장인데 뭐냐면 우리 이 나라의 규모를 봤을 때 모든 무기 체계를 뭐 생산한다고 이렇게 뭐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은 선택과 집중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특화돼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특화시키자.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적인 예가 뭐 에이사 레이더죠. 그렇죠. 지러갈륨 소자 기반의 에이사 레이더를 감히 저는 개발 성공까지는 가더라도 세계 수준까지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봤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놀랐죠. 뭐.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여러 뭐 전문지나 이런 걸 봐도 그렇죠. 알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을 올라왔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무기 체계와 플랫폼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에이사 레이더 하나 개발하면서 해상 무기 체계, 공중 무기 체계는 물론이고요. 지상 기반의 무기 체계, 심지어 전차에도 에이사 레이더 기반의 레이더가 들어갔을 때에 얻는 효과. 그렇죠. 이건 뭐 바로 어마어마하죠. 4세대 전차로 가버리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항전 장비 분야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뭐랄까 발전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레이시온이나 세계적인 방산업체에 못 따라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 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심이 통해지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결국은 어느 단계 이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앞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우주 기반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특화를 가질 수 있다. 물론 그 우주 기반의 그 플랫폼들은 초강대국이나 영토가 큰 국가, 자원이 많은 국가에 비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초강대국과의 어떤 군사 교류를 통해서 우리도 그런 우주 기반의 무기 체계와 그런 탐지 자산 그리고 추적 자산들 모두 갖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거기에 우리는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산 수출이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제일 많았던 기록이 얼마쯤인지 아세요? 35억, 6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0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액으로 따지면 우리 경제금으로 따져보면 정말 작은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근데 이제 재작년에 방산 수출이 사상 최고에 기록했는데 그게 얼마였냐? 173억 달러였습니다. 173억. 폴란드 수출. 폴란드 그때 124억 달러에서 여기서 73%를 차지한 건데, 근데 이제 방산 수출 이게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뭐 이득도 있지만 첫 번째 갖는 의미는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때 제일 먼저 공격할 이 타겟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 뭐 주요 지휘소, 공군기지 뭐 있겠지만 군수공장, 방산업체 포함되겠죠. 네네네. 북한은 군수공장들이 지하에 많이 있지만 우린 지하에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다 노출돼 있죠. 방산업체들이 조기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죠. 전쟁 지속 능력이 네. 떨어질 테고. 우리나라 외에 너무 얼마 안 되겠지만 유사시에 일종의 후방 군수기지 비슷한 역할을 할 이런 나라들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일부 어떤 분들은 방산 수출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야 우리 육군 뭐 이게 무기 먼저 채우는 게 급하지. 야, 그 수출 그거 좀 한가로운 얘기 아니냐. 이게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방산 수출을 안 했으면 레드백 같은 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네. 좀 다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대한민국 육군을 제가 무시하는 말씀은 아닌데 아마 우리 군 자체의 ROC에 의해서 뭐 사업이 추진됐다면 당연히 K-21 후속 프로젝트가 있었겠죠. 차기 장갑차. 그 레드백 수준이 우리 군에서 요구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거는 어려웠을 거로 봅니다. 호주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업체 차원의 노력을 통해 레드백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배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정 관련해서는 단건으로 뭐 어디에 뭐 두세 척 수출했다 이런 건 있지만 크게 뭐 이렇게 소위 대박 우리 거의 대박 수준으로 된 발표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FA50 수출 관련해서 미국 시장 얘기를 했지만 이 함정 관련해서도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 존스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함정 제작이나 이거는 외국에 맡길 수 없는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우선 MRO 정비 관련해서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침 이제 미 해군 장관도 오고 뭐 얼마 전에 왔다 갔잖아요. 협회에서도 왔다가 하고 그래서 업체도 보고 갔다고 업체도 그러더라고요. 보고 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 함정 숫자가 많기 때문에 MRO 수요도 시장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그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는 게 아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윈윈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막 지금 지난번에 미 그 칠함대에서 이집삼이 충돌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오프 템포라고 작전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함정의 정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잠수함 같은 경우는 폴란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지금 상당히 큰 프로젝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함정 분야, 수상함과 잠수함 포함해서 또 이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련 끝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미국 시장 진출하려면 RDP, 한미 국방상호 조달 협정 이게 이제 방산 FTA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그 시장 열면 우리도 열어야 되는데 우리 손해 보는 것도 생기는 거 아니냐 싶은데 저는 하여튼 우리 기본적인 이 국방과학 기술 수준, 방산 수준이 10년 전하고 또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전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6세대 전투기가 지금 이제 어느 나라든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개발이 힘들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돈 문제, 워낙 돈이 많이 들고 예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죠. 몇 개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하는 형태로 하는데 그래서 전 사우디 전시회 때 우리 KF-22를 발전시킨 형태의 6세대 전투 개발 모델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아주 6세 전투기 정말 KF-21이 변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를 우선 좀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독자적인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이 합종 연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하고 그쪽에 템페스트 쪽으로
조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너레이션으로 구분하는 그런 전투기 구분이 사실은 그런 그 무기 체계가 나오면서 불려지는 거잖아요. 사실 6세대라고는 말은 언급하지만 지금 6세대 전투기의 기술적 기반이 어떤 거냐, 어떤 특징을 가져야 6세대냐라는 것도 확실치 않아요. 제 생각에는 미국이 가장 먼저 아마 흔히 얘기하는 6세대라고 하는 전투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전투기의 기술적 수준, 그 기반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6세대를 구분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KF-21은 분명 그 한계까지는 당연히 못 갈 것 같고요. 블록 3라 할지라도 그 6세대는 아닐 거고 6세대의 하나의 기술 기반이라고 하고 있는 멈티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세대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있고 또 다른 6세대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야겠죠. 이런 민간의 밀리터리 그 매니아들 입장에서는 그 5세대의 그 기반 기술을 하나 둘씩 갖추어 갖고 뭐 어떤 기술은 체계 개발까지 성공한 마당에 블록 3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고 실무적인 기획 단계나 ADD나 카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블록 3로 가는 걸 계획했을 거고요. 사실은 선행 기술 과제들을 미리 어느 정도 해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블록 3로 가지 않을 거면 굳이 그 기체 형상을 무리해서 그렇게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전자전기도 마찬가지죠. 전자전기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해군에 이제 탑재하는 함재기 것도 생각하는 것도 왜 2인승을 굳이 1인승 하나만 개발하면 훨씬 개발비도 덜 들고 개발 리스크도 적은데 2인승까지 얘기를 했고 우리가 왜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개발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었을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죠. KF-21 아까 블록 3, 뭐 이제 스텔스 내부 무장창의 뭐 이제 멈티 이제 그 목표가 상식적으로 보면 2030년대로 예상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2040년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패널로 참석했었는데, 야 이건 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걸 좀 당길 필요가 있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은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프로파일럿 구독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위 산업을 바라보는 그 국민들의 시각과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이번 기회에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방위 산업이라는 게 뭐 다른 그 공산품 수출하고 달라서 여러 가지의 그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업계의 이제 책임자나 관계자분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세요. 예를 들자면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전차의 수준, 그들의 그 ROC를 맞출 수 있으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모르세요. 그냥 좋은 면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K방산의 순풍이 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주변 어떤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한 유럽의 위기, 그리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세계 정세가 이념적으로 조금은 양분돼 가고 있는,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우리는 우리의 국방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좀 부각이 되고 우리 K방산이 부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애프터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방위 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아직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지만은 각 방산 업체와 원가 계산에 대한 베이스가 된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또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좀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물론 뭐 군 비리 이런 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또 하나의 시각은 우리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이번 논의에 미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지만, 미국이 세계 군 최강이라는 거는 자타가 공인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밑바탕이 뭔가 봤을 때 그 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군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군이 잘못했던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21세기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군에 대한 잘못된 점은 꾸짖되 군에 대해서 포용하는 마음 또 응원하는 마음을 마음껏 좀 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시각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이트 초창기에 국산무기 개발의 총본산이 국방과학연구소 아닙니까? 거기 이제 약 20년 전에 저희 회원들, 우리 찬주님 포함해서 회원님들이 정말 작은 성의, 뭐 1,000원부터 10,000원, 몇만 원까지 성금 모아서 이제 격려비를 세워드렸어요. 그 비문이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회원분들이 이게 좋다 해서 이제 그 결정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1970년에 생겼는데 외부 민간인들이 외부에서 하여튼 그런 걸 만든 게 그때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뒤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행사할 때 저를 포함해서 거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애정, 관심 그게 이제 결국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밀떡이 초심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덕분에 제가 옛날 그 어렸을 때 신문 오려서 이 스크랩했던 말씀까지 드리면서 밀떡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 정말 두 분 귀한 말씀 한 번쯤 놓쳤던 부분들을 되새겨보고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